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수능 특강 정치를 맡은 박무입니다. 오늘 선생님은 딴따란따딴따 지금 음악 나오고 있어요? 네, 신나는 클럽 음악. 네, 음악에 관련돼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선생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수능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막 끝내고선 지금 왔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느낀 건데 정말 강의만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되겠구나. 선생님 입장에서야 내가 그때 설명했잖아. 몇 강에서 했잖아. 여기서 했잖아. 그걸 왜 몰라. 이렇게 다그치기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여러분 정말 모든 내용이 강의 속에는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큰 그런 노력과 그다음에 열의를 보여야 한다는 여러분의 책임이 더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해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것으로 정리해 놓는 것 필요하다는 생각 또 한 번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문제 보면서 정말 그거 하나 조금 바꿔가지고 함정에 빠뜨리고 정말 그럴듯한 보기들로 여러분을 현혹시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히 세세히 꼼꼼히 틈틈이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지금 신나는 음악이 쫙 나왔죠. 신나는 음악 나오는데 잔소리 했지만 여러분 신나는 음악 나오면 어때요? 네, 이 음악만 나오면 그 PD 선생님은 이게 막 클럽 가고 싶은 느낌이 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신나잖아요. 그 어떤 노래를 들으면 신이 나고 또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신이 나고 그런 느낌 가져보신 적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랑 같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힘이 나게 하는 재미있게 웃음이 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고3이기 때문에 혹시 짜증나고 그런 일이 진짜 많잖아요. 그냥 날씨 때문에도 화가 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정말 빈번하게 온 얼굴로 짜증을 표현하고 있진 않는지, 온 몸으로 나 건드리지 마를 표현하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주 가끔 사람들이 기분 나쁘고 나 건드리지 마 할 수는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빈번하게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는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나 신나는 사람이 되라고 이런 음악 틀어봤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 128페이지고요. 그리고 사법부와 지방자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을 따지면 지금 우리가 3단원에서 통치기구들을 차례차례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입법부 했고 행정부 했죠. 그리고 이제 사법부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비중을 따지면 입법부나 행정부에 비해서 작긴 하지만 왜냐하면 법과 사회하고 어쩐지 겹치는 주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피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제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역시나 암기할 거리들도 많고 그런데 암기 무작정 하는 거 아니지요. 네, 이해하시고 같이 공부해 보시고 차곡차곡 중요한 거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법부와 지방자치 첫 번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내용들이 또 굉장히 많네요. 네. 29강이고요. 29강. 사법부와 지방자치에 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네, 헌법재판소가 주인공이 될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128페이지에 16번째 주제 해가지고 사법부와 지방자치라고 제목을 달아놓긴 했지만 지방자치 맞죠? 지방자치라고 달아놓긴 했지만 헌법재판소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니까 여러분은 16번째 주제 29강, 30강에 걸쳐서 사법부, 지방자치,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법부 공부할 거리들을 이야기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법권의 독립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는 많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보셨고요. 공부한 학생들은 이 부분은 딱 떨어져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법원의 조직이죠. 근데 법원의 조직이 조금 더 어려운 이유는 암기할 거리들이 많으니까.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세 번째는 바로 재판의 종류입니다. 이 재판의 종류가요, 여러분. 법과 사회와 연결이 되면서 법부분과 연결이 되면서 형사재판이니 민사재판이니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사실 법사에서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그런데 여기 정치에서는 선거재판, 선거소송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선거소송으로 교묘하게 함정을 파가지고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시간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선생님하고 같이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공부할 주제가 3가지가 됩니다. 출제된 포인트를 보면, 출제된 빈도수를 보면 지난 3년간 여기 사법권의 독립 2문제, 법원의 조직 3문제, 재판의 종류 2문제 이렇게 나왔고요. 재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거 재판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웃음이 나오지. 네. 지방자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런데 이 지방자치 관련해서는 여러분 그 민주정치의 원리할 때 민주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도 공부했었고 선거 부분에서도 공부했었어요. 그리고 또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지금 지방자치 나온 김에 민주정치의 원리 했었을 때 그 다음에 지방선거, 우리나라 선거할 때 거기 했었을 때 이렇게 3부분 이렇게 펼쳐가면서 복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형태하고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도 했었어요. 맞아. 그 민주정치와 정부 형태 할 때 그 여러분 생각나세요? 예,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 하면서 예, 지방 수준에서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 할 때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오늘 시험 문제에서도 나긴 했지만 이제 방송된 날짜는 물론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거 첫 번째 사법부고 2번째 지방자치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배울 내용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사법부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법부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할 것은 사법권의 독립이죠. 정말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사법권은 어떤 다른 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죠. 그렇죠? 당연하죠. 정말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행정부, 입법부로부터 간섭받거나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쉬워요. 그렇죠?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말하는 것은 입법부 혹은 행정부라는 이런 국가 통치 기관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법원이 독립되어 있는 것. 법원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법권의 독립의 아주 기본이 돼요. 사법권이 독립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일단 독립되어 있어야 돼. 이건 기본적인 요소고 가장 형식적인 요소입니다. 일단 법원이 독립되어 다른 통치기구로부터 영향받지 않게.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른 어떤 기관의 영향도 받지 않게. 이거 기본이야. 그런데 여러분 사법권만, 즉 법원만, 사법권의 독립이 법원만 독립되어 있다고 해서 법원만 간섭받지 않는다고 해서 사법권의 독립이 잘 이루어질까?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판사인데 어떤 정말 거대 인물, 뭐라 그러죠? 이거 거물에 대한 판결을 제가 진짜 공정하게 내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잘렸어. 찍 하고 잘렸어요. 그럼 무서워서 정말 내 양심에 따른 법에 따른 그런 재판을 할 수 있겠어? 못하겠죠. 그렇죠? 따라서 정말 사법권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독립되어 있기 위해서는 법원은 물론 독립되어 있어야 하고 법관이, 다시 말하면 판사가 독립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법관의 독립이라는 건 2가지 의미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 이 법관은요, 재판할 때, 판사가 재판할 때 어떤 다른 사회 세력이나 그런 압력을 받지 않게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재판상의 독립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여기서 양심이라고 하는 건 좋은 마음 그런 거 양심 아니에요. 조리, 이치, 이성, 이런 것, 그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어떤 사회 세력이나 그런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했어. 그런데 잘렸어. 아까 말한 대로. 또는 저기 한직으로 밀려나게 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재판 할 수 있겠어요? 재판상 독립이 무의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면 이 법관을 신분상 독립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법관의 인사를 어떤 누가 개인이 담당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사상의 독립. 그래서 국회 동의하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 이런 식으로 인사상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배치하는 데 있어서의 독립. 그 다음에 법관이 될 만한 자격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왜 색깔 칠까요? 이런 것도 나더라고요 세상에.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도록 해서 제가 아주 거물급 유명인사라고 해서 내 아들 그냥 법관, 내 딸 법관 이렇게 시키는 거 절대 안 되고 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법률상의 이런 것에 자격 요건이 써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관의 임기는요 헌법에 보장해 놨어요. 대법원장 6년 이런 식으로 헌법의 임기를 딱 보장해 놔서 저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렸다, 어떤 결정을 내렸다라고 해서 잘리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하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분상의 독립, 뭐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이상, 탄핵, 파면되지 않도록, 잘리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내용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사법권의 독립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데 이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할 때 이 법원이 행정부나 입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그런데 법원만 독립되어 있다고 해서 사법권의 독립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판사가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것들에도 굴복하지 않게 그들이 재판을 할 때 그들이 일을 할 때 독립되어 있어야 하고 그들의 신분을 이처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정말 암기해 주자면 자격은 법률로 정하고 임기는 헌법에 탁 고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딱 뒤바뀌어서요. 예, 이렇게. 그래가지고 정말 좀 그러면 안 돼. 치사하게 함정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색깔로 이렇게 썼어요. 되셨죠? 네. 여기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공부할 거 뭐죠? 법원의 조직입니다. 법원의 조직. 선생님이 안 썼는데 이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그 목적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세력의 간섭도 받지 않게 하는 것. 네. 그 다음에 법원의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법원의 권한을 좀 써보면 법원이 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법원이 하는 거. 재판. 그렇죠? 재판권 가지고 있죠? 또 이거 흰색으로 써야지. 이런 거 짜증나죠? 그렇죠? 재판권. 뭐 이건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예,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게 될 텐데 이 법원이 하는 권한 일 중에 법원은 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 이 위헌법률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하거든요. 헌법재판소가 하는 이 위헌법률 심판의 제안과 요청을 법원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법원의 조직을 배우게 되는데 법원은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모두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 그래서 법원의 대표적인 권한 두 가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종류를 한번 봐볼까? 네. 가장 최고의 법원, 바로 대법원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건 뭐 다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법원, 고등법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법원이요? 네, 지방법원. 왜 이렇게 찌그러뜨려서 썼을까요? 네, 여러분 자 보세요. 이렇게 법원의 조직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심급제도라고 합니다. 심급제도. 심급제도라고 하는 것은 급이 다른 여러 법원에서 심판받을 수 있게 하는 것. 급이 다르죠. 그렇죠? 대법원이 급이 제일 높죠. 그렇죠? 급이 다른 여러 군데서 심판받을 수 있게 하는 걸 심급제도라고 해요. 급이 다르네요.
그런데 보통 1심은 어디서 하냐면 지방법원에서 하죠. 그리고 2심은 고등법원에서 하고요. 3심은 대법원에서 하죠. 최종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썼네요. 이렇게 쓴 이유 볼게요. 지방법원에서 1심을 하고 고등법원에서 2심을 하는데 여러분 자 보세요. 법원의 사진을 그림을 잘 보면 판사님이 이렇게 딱 세 분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들어보죠. 그렇죠? 헌법재판소는 판사님이 재판관이 9명 앉아 계시죠. 뒤에 가서 하겠지만 세 분 앉아 계셔요. 그런데 정말 경미한 거. 내 친구가 나한테 10만 원 빌려갔는데 안 갚는다고 막 난리치는 그런 사건에 3명의 판사가 탁 듣고 있자니 속이 터질라 그래. 그렇죠? 그런 아주 경미한 사건에 있어서는 지방법원에서 단독 판사 한 분이 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1심을 지방법원 단독부에서 재판을 하시면요. 그거에 대해서 둘이 판결이 안 났어. 합의가 안 됐어요. 재판 결과에 불복해. 그러면 2심을 고등법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랑 같아요. 어디? 지방법원 합의부로 갑니다. 합의부라고 하는 것은 판사가 3분 있는데 단독부라고 하는 것은 판사가 1분 있는데 그러면 아주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는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1심을 하고요. 그리고 고등법원 가고 대법원 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 지방법원에서도 2심을 한다는 사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1심은 지방법원에서 하고요. 2심도 지방법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두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최종심은 무조건 대법원에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최종심은 무조건 대법원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1심, 2심, 3심의 급이 다른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신급제도라고 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지방법원 합의부건 지방법원 단독부건 1심을 한 결과 이 판결에 대해서 불복했을 때 2심을 하고 2심의 판결에 불복했을 때 3심을 하는 이 제도를 상소제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급제도하고 상소제도를 학생들이 헷갈려 해요. 자 보세요. 신급제도가 있어야지만 상소제도가 가능한 겁니다. 급이 다른 여러 개의 법원이 있어야지만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상급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상소제도가 가능한 거죠. 신급제도는 급이 다른 여러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그 신급제도를 전제한 가운데서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상급 법원에 올라가서 재판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상소제도라고 한다는 거죠. 이건 모두 다 뭐예요? 아주 신중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상소제도가 하급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것을 상소제도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상소제도는 조금 더 내용을 들어가 보면 조금 복잡해지고 또 부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떻게 부르냐면 여러분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2심을 청구하는 것을 특히 뭐라고 부르냐면 항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심 법원을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받았는데 이 합의부의 판결에 불복해서 2심을 제기하면 고등법원에 가서 받는 걸 항소라고 하고 2심 법원의 판결, 여기든 좋아요.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3심 대법원에 요구하는 것을 상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용어 외우셔야 돼요. 항소, 상고. 선생님이 편의상 지금 이쪽에다 썼지만 무조건 1심에 불복해서 2심을 요구하는 것, 판결에 대해서 요구하는 걸 항소라고 하고 2심의 판결에 불복해서 3심을 가는 걸 상고라고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여러분? 항, 상, 고소만 할 거냐? 항상 고소. 이렇게 뒤집어진 U자로 해서 항상 고소만 할 거냐? 항상 고소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여기가 항소, 상고. 이 용어도 꼭 암기해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선생님이 여기 쓴 내용은 1심의 판결에 불복해서, 여긴 판결에 불복해서 2심을 제기하는 거. 판결이라고 하는 건 유죄, 무죄, 죄 있음, 없음을 가리는 걸 판결이라고 하죠. 그것을 항소, 상고라고 하는데 이 법원은요, 판결만, 최종의 무죄다, 유죄다 뭐 하는 그런 판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많은 결정이나 또는 명령 같은 것을 합니다. 그런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서
1심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서 2심을 하는 걸 항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심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서 3심을 하는 것을 재항고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편의상 이쪽에다 이렇게 쓰고 이쪽에다 여기도 썼지만 지방법원 단독부에서 지방법원 합의부로 하는 것을 항소, 상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2심을 청구하는 걸 항소,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3심을 청구하는 걸 상고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판결 외에 그 밖의 법원의 명령이나 결정에 불복해서 항고, 재항고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꼭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상소제도의 내용들이 돼요. 어떻게 암기하라고 했다고요? 항상 고소만 할 거냐? 항상 고소만 할 거냐? 이거 자리 잡아놓고 나머지 쓰면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상소제도의 내용까지 봤고요. 그럼 보세요. 법원은요, 이렇게 이런 일반적인 법원 외에 아주 특별한 법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가정법원도 있고, 그렇죠? 행정법원도 있습니다. 네. 행정법원도 있어요. 이런 걸 특별법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정법원은 서울에 하나 있었는데 지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은 부산에도 하나가 더 생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가정법원. 그 다음에 특허법원이라는 게 있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자리 배치한 걸 잘 보세요. 이 가정법원은 지방법원급입니다. 지방법원급. 행정법원도 지방법원급이에요. 다시 말하면 1심 법원급이라는 얘기가 돼요.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급입니다. 그래서 특허에 관련된 것은 특허법원이라는 이 고등법원급에서 1심을 하게 되고 대법원에 가서 2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에 관련해서는 몇 심제? 2심제다. 자, 다시요. 3심제가 원칙입니다. 신급제도 하에 3심제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런 특허법원, 특허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 고등법원급, 급이 그 급이라고. 그 고등법원급의 특허법원에서 1심을 하고 그거에 불복했을 때는 대법원에서 2심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작년 9월 모의평가에 지금 우리 교재 보면 129페이지에 보면 그 기출문제가 났거든요. 그 기출문제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자 보세요. 여기 1심, 2심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럼 가사사건, 가정법원에서 1심을 하면요. 고등법원에서 2심을 하고 대법원에 3심. 되셨습니까? 근데 가정법원에서 하는 것 중에 정말 경미한 건 똑같이 마찬가지로 지방법원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가정법원 단독부, 가정법원 합의부 대법원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다시 행정사건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에서 1심하고 고등법원, 대법원. 여기 급을 잘 보세요, 이 위치를.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 이거 필기해 놨는데 막 여기 사이사이에 써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했는데 줄을 잘 맞춰서 쓰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정리를 할게요. 대법원에서는 선거소송을 담당합니다. 선거재판 담당하는데 이거 조금 이따 얘기를 또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대법원에서는요. 보세요. 상고, 재항고 사건을 담당하지. 상고 혹은 재항고 돼서 올라온 사건을 담당하죠. 그럼 여러분 고등법원은 어떤 거 담당할까? 항소 또는 항고 사건을 담당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요.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을 가집니다. 명령, 규칙, 처분 어디서 내려요? 행정부에서 내립니다. 행정부가 한 명령이나 규칙이나 처분이 이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사법부에서 견제하는 수단입니다.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 어디서 간다? 대법원. 다시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법원은 재판을 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번 주제로 재판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 법원들 위헌법률심판 제청권 가집니다. 네. 군사법원도 가져요. 이 법원들이 가지는 권한이에요.
그리고 이 대법원은 특히 선거소송에 관련돼서 고등법원도 가지는데 대법원만 말씀드리면 상고, 재항고 사건, 여기 그대로 올라온 그 사건들, 그리고 명령규칙 처분 심사권 가진다. 암기할 거 되게 많습니다. 선생님이 한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오면서 그려가면서 복습해 주시길 정말 부탁드릴게요. 단순 암기라고 하는데 단순 암기는 또 무조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네, 이해한 가운데서 하는 것.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법원의 조직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네, 잠깐 쉽시다. 네. 사진 정말 잘 나왔죠. 제가 골라도 저렇게 진짜 그 만면에 어떤 저런 진짜 가식적이지 않은 웃음이 있는 저런 사진. 그 유재석 씨 보면 어떻게 저렇게 안티가 없어요? 나 싫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그 공인인데 저렇게 안티 없는 사람 너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뭔가 부럽고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 적이 없는 거, 안티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예, 게시판에 써주세요. 비결이 뭔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재판의 종류고요.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는 얘를 과감히 생략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의 종류와 관련해서는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았어요. 예, 그런데 한 가지 함정만 팠죠. 그래서 그 함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한 가지 함정이라고 하는 건 선거재판에 대한 이야기고 정치다 보니까 선거재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선거재판 얘기만 쭉 할 수가 없으니까 형사재판, 민사재판 얘기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A라는 학생이 있고요. 여기 B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예? A가 B한테 돈 빌려줬어요. 근데 B가 안 갚아요. 안 갚음. 안 갚아요. 예. 그럼 자 보세요. 이 안 갚으면 교사가 와가지고 선생님이 와가지고 너 왜 빌린 돈도 안 갚니? 이 못된 거사. 그러면서 너는 학교 징계야. 이렇게 하면서 혼내주는 거 봤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바로 이게 민사사건입니다. 민사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간의 다툼, 개인 간 분쟁을 다루는 것을 민사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민사재판이에요. 누가 제3자, 지금 여기서 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 둘 간에 돈을 빌려줘서 안 갚든 어쩌든 네, 이런 건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요. 말해가지고 우리들이 이런 분쟁이 나서 다툼이 나서 그러면 국가가 가운데서 이렇게 중재해주고 재판을 그야말로 해주는 거지 누구한테 형벌을 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게 민사재판이에요. 근데 그에 반해서 자 보세요. 똑같이 A하고 B 있는데 네. 폭행했어요. 네. 폭행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교사가 옵니다. 선생님이 와가지고 내 이놈 막 혼내주지. 그렇죠? 혼내주고 벌 쓰고 그다음에 학교 징계도 다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범죄로 구성이 돼서 형벌을 내리는 것. 범죄로 규정이 돼서 형벌을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형사재판이 됩니다. 형사재판이 되죠. 그래서 이 형사재판은 자 보세요. B가 A를 때렸어요. 폭행했어요. 그러면 뭐야 네가 나를 때렸어? 그리고서 A가 다시 이거에 대해서 복수를 가했어. 그러면 선생님이 잘했다, 복수해 잘했다 이렇게 합니까? 니네들이 똑같은 것이야. 그러고 혼내주죠. 더. 다시 말하면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이렇게 범죄로 규정돼서 형벌을 주는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개인이 그거에 대한 복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A가 B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형사사건은요, 여러분, 네, 범죄인과 국가대표 누구냐면 검사의 관계로 나옵니다. 검사의 관계. 네, 국가의 관계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선생님이 국가가 혼내줘야지 그 맞은 애가 이렇게 혼내주면 둘이 똑같이 그냥 싸운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되셨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네, 민사, 형사. 이 민사사건은 개인 간의 분쟁입니다. 개인 간 다툼이에요. 그런데 형사사건은
범죄로 규정된 것에 대한 형벌을 주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민사재판은요, 누가 소송을 제기하냐면 소송 제기자가 돈을 이런 떼이네, 돈을 못 받은 A가 소송을 제기하는 소송 제기자가 되는데, 이 형사재판에 있어서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주려고 하는 소송 제기자는 국가, 다시 말하면 국가대표 검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 대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에 보면 뭐 특허재판이니 또는 막 이렇게 막 나와 있거든요. 특허재판 또 뭐 있지? 뭐 행정재판 막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민사하고 형사라는 가장 기본적인 재판의 종류를 하나 보면서 또 하나 가장 이번 시간에 중요한 선거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선거재판에 대해서. 선거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선거소송 또는 선거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소송하고 재판이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가려서 구분하는 단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래서 선거소송과 선거재판을 막 이렇게 섞어 쓰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거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선의 요거부터 쓸게요. 선거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 다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거 절차상의 하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고 도대체 그 당선이 효력이 있는지, 당선의 효력에 대해서 다투는 걸 선거소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선의 효력에 대해서 다투는 것.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제로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비례대표 의원을 뽑기 위해서 비례대표함, 투표함을 딱 개표를 했는데 이 비례대표 투표함에 지역구 투표함이 막 섞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럼 뭔가 이 선거하는 절차상에 제대로 못한 그런 하자가 있었던 거지. 그렇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선거 개표 결과가 딱 나왔는데 진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깨름직하죠. 뭔가 이게 왜 비례대표 투표함에 지역구 막 선거가 막 투표용지가 막 섞여 있어. 이거 선거 절차상에 아주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야? 그런 의심적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미심적음이 들 수가 있죠. 그랬을 때 뭐 국회의원 선거를 예로 들면 국회의원 그 후보자가 30일 이내에 제기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해요. 선거소송 재판을 제기하는데 누굴 상대로 하냐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피고는 누구냐면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을, 왜냐면 여러분 배웠죠? 선거할 때 배웠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뭐예요?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해 거기 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거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피고로 해서 제기하는 게 바로 선거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아주 매우 자주 문제에 이런 함정을 파요. 뭐냐면 자 보세요. 누군가가 선거법 위반을 해서 벌금 100만 원을 물었다. 이것은 선거재판인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옵니다. 이거 선거재판이야 아니야?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보세요. 법을 위반한 거야, 법을 위반한 건 범죄고, 그렇죠? 범죄에 해당이 되고, 이거 뭐죠? 이건 형사재판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요. 형사재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이놈 법을 위반하다니 국가가 안 되겠다, 벌금 100만 원이라는 형벌을 내린 거예요.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내리는 형사재판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1심은 어디서 하는 거야? 지방법원에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럼 2심, 3심 이렇게 간다는 거죠. 지금 분명히 보세요. 분명히 선거재판하고 여러분 형사재판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례를 가져다 놓고 이게 선거재판이라고 막 속여요. 네, 이렇게 좀 비키라 그랬는데 애들이 안 보인다고? 네, 속여요. 네, 그러면 속지 마세요. 앞으로는 분명히 선거재판하고 형사재판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거. 네.
지금 이 선거 재판은 이 선거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이 당선의 효력이 있는지, 당선인지 그 당선이 무효인지를 다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선거 재판을 1심, 2심, 3심에 거쳐서 하면 만약에 대통령 선거 재판 한다고 해봅시다. 대통령이 당선된 건지 아닌 건지를 1심, 2심, 3심에 거쳐서 하면 대통령이 없는 공백 상태가 너무너무나 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면 대통령처럼 높은 분, 그다음에 국회의원, 또 국회의원만큼 높은 분 또 누구 있죠? 광역자치단체장, 서울시장, 뭐 부산시장 뭐 이렇게요. 광역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광역 비례대표 의원. 여기는 좀 높은 분이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혹시 헷갈릴까 봐 다른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선거 재판은 즉 다시 말하면 이런 분들이 아니죠. 이런 국가기구죠. 사실 국가기관이죠. 이런 선거에 대한 선거 재판을 가지고 1심, 2심, 3심 하게 돼서 당선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다 보면 공석인 상태로 공백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 한 번만 합니다. 대법원에서 1심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저쪽에 법원의 조직을 쓸 때 대법원, 선거소송한다 썼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재항고 사건을 담당한다 이런 내용 썼었습니다. 명령규칙 처분 심사권 대법원에 있다라고 쓰면서 이 선거소송이란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광역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선거소송입니다. 대법원에서 단 한 번 해요. 그런데 보세요. 광역 지역구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제 장에 대한 선거소송은 고등법원에서 합니다. 그럼 고등법원도 선거소송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등법원도 선거소송을 하고요. 여기보다는 조금 낮은 그런 직위들이 되죠. 그렇죠? 예, 뭐 그런 국가기관이 되죠. 예,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광역 지역구 의원에 대한 선거소송이 고등법원에서 1심하면 거기서 불복했을 때는 대법원으로 2심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는 3심이 원칙입니다. 3심이 원칙인데 아까 보셨다시피 특허소송, 특허재판이 고등법원급에 있었죠. 그래서 특허소송 2심, 그 다음에 이런 선거에 대한 선거소송 고등법원에서 1심, 대법원에서 2심 맞죠? 그런데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광역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선거소송은 대법원에서 단 한 번 한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 선거소송에 대한 것을 가장 강조해서 여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뒀어요. 네, 되셨죠, 여러분? 네, 꼭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법부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그것입니다. 뭐냐면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입니다. 네.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로 한 5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공개 재판주의예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공개 재판주의. 공개. 왜 이렇게 잘 못 쓰죠? 공개 재판주의. 여러분, 재판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어디 밀실에서 자기끼리 한다 그러면 조금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딱 많잖아요. 공개했을 때랑 아닐 때랑 이 공정성의 여부에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공개 재판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판결을. 심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판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게 심리고요. 판결은 너를 유죄에 처하노라, 무죄에 처하노라, 몇 년에 처하노라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판결입니다. 보면요, 판결은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공개해야 되고요. 심리라고 하는 것, 막 판사, 변호사, 뭐 검사가 왔다 갔다 막 질의응답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국가 보안 사항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사회적으로 공개되지 않아야 되는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경우에 심리는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판결에 대해서만 반드시. 그 다음에 증거재판주의. 그 모 연예인이 뭐 고의로 뭐 이를 뽑아서 병역을 뭐 했다 막 그런 의혹에 쌓여서 막 재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받은 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 고의로 그랬다고 하는 증거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 그래서 증거에 따라서 그 뭐 미심쩍은 마음은 가고 뭐가 가든지 간에 증거에 따라서 재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증거재판주의입니다. 네. 그 다음에 보면요. 죄형법정주의입니다. 뭐냐면 범죄로 규정을 해서 범죄면 형벌을 줘야 되잖아요. 형벌을 주는 것은 그들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그렇죠? 범죄로 규정해서 형벌을 주는 것은 반드시 법으로 정하겠다는 주의. 그것이 바로 죄형법정주의입니다. 용어가 간혹 나오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일사부재리예요. 리. 일사부재의 배웠죠. 의. 일사부재의는 뭐죠, 여러분? 일사부재의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에서 기억나세요? 입법부에서 그 의사 결정할 때 원칙이었잖아요. 의사 진행할 때 원칙. 그래서 한번 결정이 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토의하지 않는다는 것.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위한 것. 토의하다 할 때 그 의자를 썼다면 여기서 리자는 판단하다 할 때 그 리자입니다. 네, 판단할 리 뭐 이런 거예요.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났어요. 무죄, 1년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원칙. 리 들어가요. 네. 그 다음에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제일 먼저 배운 거 있죠? 신급제도 그리고 상소제도 배웠습니다. 한 번만 들어두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이 정도는. 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사법부에 대해서 모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기출문제 한번 풀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보겠습니다. 네, 요 다음이요. 네,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출문제 여기 어디냐면요. 129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이고요. 당시에 이 문제 나왔을 때 학생들 진짜 많이 틀리고 어려워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신급제도에 대해서 정말 그건 혼자 단순 암기하고 그랬기 때문에 적용을 못한 측면이 있었고 재판까지 같이 버무려서 나왔기 때문에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겠죠. 그렇죠?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신급제도 나타낸 것이고요.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단심제, 2심제, 3심제입니다. 이 그림 자체가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1심 법원, 2심 법원, 3심 법원 이렇게 써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지방, 고등, 대법원 해서 다 해버리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2심제일 때 1심 법원은 여러분 특허법원 같은 거 2심 법원급, 고등법원급의 여기 특허법원이 1심 법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선거소송에서는 어때요? 고등법원이 1심 법원이죠. 그렇죠? 어떤 선거소송? 네, 그 광역지역구의원, 기초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 장선거 거기에 있어서는 고등법원이 1심 법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심 법원은 무조건 고등이야 라고 외워버리면 이 문제 자체가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지방이라고 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이 그림 자체를 잘 이해해 주신 가운데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세요. 대통령, 국회의원, 여기 보세요. 선거법 위반입니다. 법 위반이면 형벌 줘야죠. 그래서 벌금형 이런 거 줍니다. 네, 뭐 미미한 거지만. 이거에 대한 재판은 기역에서 한다. 여러분 단심제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지금 보세요. 선거법 위반, 형사소송, 형사재판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선거재판이나 특허재판이나 등등 뭐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등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재판이 3심제가 원칙이죠. 그럼 어디서 해야 됩니까? 여기서 하고 여기서 불복했을 때 여기 가고 여기 가는 거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요? 대통령, 국회의원에 대한 당선의 유무효, 효력을 다투는 그런 재판은 기역에서 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야지 맞죠?
그래서 바로 1번이 틀렸습니다. 이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특허 소송의 경우에서는 특허 법원이, 그렇죠. 특허 법원이 1심 법원이 되고요. 특허 법원이 되고 그 다음에 대법원으로 대법원이 2심 최종심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니은에 해당된다. 2심이니까.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민사, 형사, 가사, 행정재판, 왜 호소리가 나온 거죠? 행정재판의 1심 법원은 그렇죠. 디귿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가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다음에 디귿에서 단독 판사가 하는 경우, 단독 판사 1명, 1인이 하게 되는 경우에 관한 심판한 경우에는 리을은 지방법원 합의부 세 분이 계시는 여기가 된다. 그래서 지방법원도 2심을 담당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5번에 볼게요. 리을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어디 있습니까? 리을의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재항고를 한다. 그렇죠, 여러분? 자, 한 번만 다시 써보면요. 결정에 대해서 1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 2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항고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만 더 써보면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뭐죠? 항소. 그렇죠? 상고. 다 잘하시네요. 그래서 항상고소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말 상당히 많이 틀렸는데 이 책의 그림 자체가 물론 헷갈리는 학생들도 있었겠지만 여기 1심 법원이 무조건 지방법원이라는 그 생각 그런 것들을 버렸다면 그리고 우리가 선거소송의 그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지방자치까지 여러분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지방자치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방자치 관련해서는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도 지방자치와 관련된 형태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를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지방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제도와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 문제 7번을 마무리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배울 내용은 사실 아니었고요. 이건 국강에서 사실은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 국강과 관련된 내용인데 보면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에요. 최근에 한 지방자치단체가 집을 위해 나 돈 못 갚겠다. 실제로 선호했죠.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 지출, 방만한 전시행정, 호화, 청사, 건립 등으로 커져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횡포를 견제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횡포를 견제할 장치 마련. 이거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대요. 그래서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과 정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통제 장치 그리고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볼까요? 자, 볼게요. 지방자치단체장을 교체해야 되겠죠. 그렇죠? 뭘 통해서? 주민 소환. 전에 공부했던 거 떠올려 보세요. 이건 아니죠. 주민투표 아니죠. 주민 소환입니다. 다음이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주민이 감시하고 조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죠. 맞네요. 디귿이요. 견제와 균형의 정치구도.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장이 A당 출신인데 지방의회는 B당으로 해가지고 좀 견제할 수 있게 하는 거 좋습니다. 다음이요. 정책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청회, 그렇죠. 공청회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다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재 쭉 넘어가가지고 지금 7번 본 겁니다. 135페이지 7번 문제로 마무리를 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 지방자치,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지방자치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나머지 이렇게 쭉쭉쭉 헌법재판소 이야기 이렇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